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 넥스트 패러다임의 최원선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저희 넥스트 패러다임은 월별로 주제를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환경, 문화에 이어서 이번에는 사회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시는 패널분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박일정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정그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윙크이 사사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회 영역이라고 하면 정말 범위가 넓죠. 저희는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답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나눠볼 주제는 반려동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혹시 패널분들 중에 현재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본가에서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종이? 치와와인데요. 네, 거대 치와와서 5kg짜리 치와와. 5kg! 정말 큰 거 아닌가요? 치와와 5kg면?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다른 분들은 반려동물 안 키우시나요? 저는 와이프가 강아지 근처에도 못 갑니다. 네, 옆집에 사실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어쩌다가 엘리베이터 기다리려고 같이 오면은 허겁지겁 뛰어서 다시 집으로 들어와요. 아이고, 무서워하시는구나. 되게 무서워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집은 절대 키울 수 없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어요. 저는 동물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해요. 저도 뭔가 이렇게 막 쭈뼛쭈뼛 다가오면은 막 이렇게 정말 무서워가지고 피하는데, 그래서 키울 수가 없어서 저는 어릴 때 금붕어를 키웠는데 생명 있는 걸 못 키우겠더라고요. 금붕어 죽어가지고 이렇게 떠 있는 거를 봤을 때 너무 슬퍼가지고 저는 생명체를 키우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못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키웠던 게 이제 강아지 2마리. 네, 둘 다 많이 나이가 들어서 보내줬어요. 네, 키우면 사실 뭐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워낙 동물들을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는 좀 여러 번 이렇게 키웠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약간 남달랐던 것 같기는 해요. 애들이. 네. 근데 다들 근데 장수는 했어요. 평균 한 마리는 12년 살았고 한 마리는 15년 살았으니까 네, 장수는 했죠. 헤어질 때 견디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둘 중에 한 마리가 그 나름 혈통이 있는 시추였는데 혈통이 또 따로 네, 있군요. 있었대요. 저는 몰랐는데 근데 얘가 사실 이제 보내기 전까지 병원도 너무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시추들이 기본적으로 예전에 중국 황실에서 많이 키웠던 개라서 이게 원래 털 이렇게 되게 많이 길러줘야 되는데 피부가 약하대요. 그래서 시추가 원래 피부병이 많고 피부병으로 인한 다른 이제 합병증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진짜 보내기 한 3년, 4년 전부터는 병원에 정말 끊임없이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마음 아팠던 건 사실 보낼 때보다 그 전에 어느 병원을 가도 수의사 선생님 중에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는 분이 없어요. 그럼 답답하죠. 네. 이 약도 먹여볼까요? 저것도 해볼까요?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결국은. 그래서 마지막에 갈 때 이렇게 눈도 좀 안 보이고 네, 간지러우니까 이렇게 긁어서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런 상태에서 좀 보내서 사실 마음의 반은 그래 이제는 좀 편하게 쉬는 게 좋겠다라는 약간 이런 것도 있고 떠나보내는 게 좀 마음이 그렇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있기는 하죠. 네. 저희 4명이 있는데 2분이 반려동물을 키웠던 경험이 있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다른 저희 넥스트 패러다임 멤버들 중에서도 현재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는데 이렇게 여기에서도 저희 거의 절반을 차지하듯이 한국에서 반려인 인구가 한 30%? 그러니까 거의 세 집 중에 한 집은 반려묘라든지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듯이 반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동물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기르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단계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 인식이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서구권과 유사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영국의 경우 2022년 기준 전체 가구의 62%, 독일의 경우는 2021년 기준 69%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서구권 국가들의 모습들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반려동물과 어떻게 공존하게 될지에 대해서 일종의 힌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떻게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 간에서 이런 갈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가끔 동물 학대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고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구독자라든지 조회수를 위해서 임의로 또 학대하는 사람까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동물 학대의 심각성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동물 학대는 뭐 되게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긴 해요. 지금처럼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반려동물로서의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게 되기 전부터도 그런 이슈는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동물 학대의 개념이 그러니까 동물을 정말 그러니까 소위 이렇게 몇몇 분들이 정말 막대하는 이런 관점보다는 이 동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반려견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각각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주는 환경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큰 동물학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시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이렇게 좀 같이 살아보고 두 번 다시 얘는 키우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건 사실 안 되는 것 같아요. 얘한테 너무 불행한 환경인 거죠. 그냥 단지 같이 살고 있는 우리만 귀엽고 예쁘고 이러니까는 그냥 좋은 거지. 얘 입장은 사실은 너무 괴로운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다 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뭐 물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얘한테 뭔가 어떤 위해를 가한다라는 이것만 학대라고 포함될 것이 아니라 각각의 특성에 맞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반려동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건 좀 학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그랬어요. 사실 저도 조금 비슷한 느낌은 가지고 있었던 게, 우선적으로 서구권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축, 그러니까 일종의 도구로서 인식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히스토리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문화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고,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반려동물과 함께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일종의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로서 인식을 하고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분들도 여전히 적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반려동물 본인의 행복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주기보다는 키우는 사람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반려동물을 도구 삼아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그 어떤 그런 인식부터 약간의 변화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물론 많은 노력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바뀌었지만은, 인식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멀었다고 보거든요. 서구권에서 그 반려동물 키우는 시스템과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시스템을 비교해 보면은, 물론 서구권과 비교하는 게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너무 반려동물 입장에서는 깝깝할 것 같아요. 답답함을 많이 느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츰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제도적으로서 단기간에 개선될 수 있진 않다고 봐요. 이 사회 문화라고 하는 게 한 번에 바뀔 수 있는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치만 인식 개선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환경적 개선에 대한 인식까지도 조금 더 이제 키우고자 하는 분들이 좀 가졌으면 하는 뭐 이상적인 바람이겠지만은, 제도적으로도 약간은 좀 그런 고민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동물 학대에 대해서 또 드는 다른 생각은 뭐냐면, 이게 그 우리 사회에 그냥 보편적인 잔인성이 높아지는 행태가 아닌가. 비단 동물에게만 그 잔인한 학대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잔인한 학대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보다, 그러니까 어떤 약자, 경제사회적으로 자기보다 약자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힘들게 하는 것에 사람들이 사회의 어떤 면모로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우리가 이런 사회 잔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가, 이것들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이 어린이 혹은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에 대한 어떤 혐오 시선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동물 학대랑 좀 비슷한 감정으로 일어나는 행태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관점이지만 네.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동안 동물을 우리나라에서 약간 물건 취급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해도 그 범죄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았었죠. 근데 2023년 작년에 동물보호법이 이제 좀 개정이 되고 이래서 처벌 수위를 좀 높이긴 했는데 여전히 뭐 다른 거보다는 낮은 상황이니까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을 키우고 있진 않지만 사육장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정말 싫더라고요. 이렇게 강제로 임신시키고 뭐 강아지 팔고 이런 것들은 좀 없어져야 되지 않냐. 없어지지 못하더라도 좀 규제를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학대라는 이 단어 때문에 되게 약간 무거운 분위기는 한데 저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해요. 약간 엉뚱한 생각일 수 있는데 이게 약간 그 밖에 나가서 가족끼리 외식을 하거나 하는 모습을 이렇게 곰곰이 보면 그래도 개 팔자가 사람 팔자보다 낫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식사하면서 제 눈에 가장 많이 보이는 건 뭐냐면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스마트폰 보면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스마트폰 보면서 식사하거든요. 근데 반려견이랑 있거나 반려묘랑 있을 때는 사실 그런 사람들은 밖에 나가 찾아오기 좀 어려워요. 얘랑 막 뭐 놀아주고 뭐 이렇게 뭐 개껌이라도 하나 던져주고 뭐라 이렇게 놀아주는데 밖에 나가서 보면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맞아요. 네, 네. 저도 거기서 되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까도 그런 학대도 이게 동물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해당되듯이 이 마찬가지로 인간이 어떻게 이게 사회 안에서 가져야 될 그런 유대를 인간과는 인간에서 충분히 갖지 못하니까 그게 동물로 넘어간 그런 느낌도 맞아요. 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더 큰 문제는 어떤 이제 뭐 혐오나 그런 학대 같은 부정적인 행태가 동물에게 넘어간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진짜로 우리 인간 사회 안에서 유지되어야 할 그 유대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사라지고 그걸 대체하는 동물과 인간의 그 유대들이 더 강화되고 있다. 네. 그게 사회 현상이다. 이게 전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출산 시대가 더 올 텐데 그럼 점점 아이를 키우지 않는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정말 증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유모차가 이렇게 하나 타더라고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보시더니 어머 아기가 있네? 이러는 거예요. 유모차 당연히 아기가 있는데 요즘에 유모차 보면은 그 안에 거의 강아지가 많아갖고 맞아. 아기가 탄 거 유모차. 오랜만에 본다고 이러면서 낯선 얘기인 거잖아요. 그쵸. 유모차는 당연히 아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기가 있네라는 단어를 듣고 정말 세상이 정말 많이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는데 저는 이제 비반려인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 아파트 이제 대단지인데 이렇게 창가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강아지 데리고 오신 분이 강아지 배변을 하게 하고 안 치우고 가시더라고요. 저거는 진짜 예인데. 네, 그게 뭐 준비를 안 해갖고 오셨고 갑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저 잡을 수도 없고 아무도 못 봤겠지 하고 가시는데 뭐 큰 대변도 그렇겠지만 뭐 이렇게 소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치우기도 힘들고 청소를 안 하고 가셔서 반려인 입장에서 비반려인은 막 부끄러운 이렇게 일인데. 냄새도 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논쟁도 일어나는 경우도 많긴 하더라고요. 짖는 소리 때문에 소음 때문에 뭐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좀 배려하고 반려인들이 스스로 좀 이렇게 노력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사실 개인적인 아쉬움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려동물을 위한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한 것과 더불어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아파트형 거주가 굉장히 이제 보편화된 상황 속에서 사실 그러니까 공동거주죠. 어떻게 보면 공동거주 체제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반려동물 입장에서도 안 좋지만은 이제 주변 상황에 봤을 때도 사실 적절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은 그게 계몽이 되지만은 반려동물은 그것까지는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 반려동물 키우고자 하는 사람이 다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또
시민 의식에 대한 문제가 또 적용이 되는 거고 이제 모두가 전부 다 시민 의식대로 행동하진 않잖아요.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다면 분명히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부작용으로서 나타나시는데 그걸 사실은 제도적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면 그것을 서로 간에 이제 도덕적으로 배려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다들 좀 감안할 건 감안하고 또 배려할 걸 배려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이 많아지고 그렇게 시장이 커지는데 그럼 앞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굉장히 성장할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분께서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홍채인식으로 보험 관리하는 거 만드는 스타트업이거든요. 사람도 아니고 개 홍채를 가지고 요즘에 되게 한동안 핫했어요. 그쪽이. 그러니까 강아지 장례 이런 것도 되게 커지는 장례가 크죠. 최고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유전자 복사해가지고. 맞아. 새로 비슷한 복제예요? 강아지를? 맞아. 사람은 안 되지만 강아지는 동물은 되니까. 강아지는 그 윤리 문제에 괜찮은 없어요.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은 사실 제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한의원 집이었어요. 한의원 집이었는데 그 친구도 이제 물론 이제 대학교 갈 때 한의사를 좀 꿈꿨었는데 한의사로 가기보다는 그때 그 친구가 수의대를 갔었어요. 수의대를 가서 박사까지 하고 자기가 이제 전공을 그 반려동물 피부과 쪽으로 해가지고 박사까지 하고 신기하네. 병원을 개원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대단히 수요가 높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반려동물 중에서도 이제 피부 쪽을 뭐 전공이 느낌으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보는 곳은 아직 별로 없다고 해요. 이제 본인 나름대로는 좀 블루오션을 찾아서 공부를 해서 전문가가 됐는데 그게 이제 동네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좀 인기가 타서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와서 또 진료도 보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보면은 좀 한의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로 따졌을 때 막 허준 그때 막 했을 때 그때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는 그때 제일 핫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제 약간 그쪽보단 좀 이런 쪽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산업적으로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또 분야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굉장히 이 시장은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저희 집 강아지 이름 만두인데 그 만두도 건강보험이 아니라 이게 사보험이죠. 사보험을 들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것도 그렇고 실제 병원을 가보면 거의 비슷한 질환이어도 그 애견한테 이제 청구되는 비용과 사람에게 청구되는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요. 애견. 그래서 수의사를 할 걸 그랬다. 그러기도 하고. 네, 저희 그러니까 외과 교수님하고 저는 이제 장난으로 요새 의료계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선생님 우리 정 안 되면 나중에 강아지 탈장 수술, 강아지 내시경 하자고. 강아지 내시경도 하나요? 요새 강아지들은 내시경도 한대요. 그래서 그래서 참 이 사회의 변화에 굉장히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동물병원은 그 진료비가 표준 진료비가 안 정해져 있다. 없어요. 네,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럼 수의사가 부르는 이게 값이죠. 맞아요. 표준 진료 가격을 확정하는 게 필요한 문제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이 들고. 근데 사실 그거를 국가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이 아닌데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 마트마다 뭐 예를 들면 코카콜라가 있다고 해요. 코카콜라 가격 1,000원으로 정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시장 경제에서 옳은 판단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반려견 시장에서도 그게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가격을 통제해야 되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그 가격을 통일한다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국민들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어떤 제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아까 이제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맥락이랑 비슷한 건데 기본적으로 약간 반려동물을 그러니까는 같이 뭔가 키우고자 하는 사람의 교양 수준을 높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저희 말씀드렸던 그 녀석도 병원에 일단 한 번 가면 기본 평균 진료비가 10만 원 중반대에서 30만 원 사이예요. 갈 때마다. 근데 문제는 낼 수도 있어요. 낼 수도 있어. 우리 가족 같은 애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진척이 있느냐. 그쵸. 진짜 이게 원인이 맞느냐가 아예 판단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다니는 병원을 기준으로 해보면 가면 그래서 막 뭔가 되게 친절하게 이렇고 뭔가 우리가 납득하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기록도 보통의 뗄 경우 수 있고, 검사 기록도 수의사분들은 뗄 수 있고. 그런 거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우리 아이가 나아지는 건지 안 나아지는 건지 아니면 얘가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반려동물을 이렇게 같이 양육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뭔가 표준 지침서 같은 거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 교양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러니까 요새 그 뭐 유튜브 이런 게 엄청 핫한 거죠. 사람들이 정보를 얻을 데가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그런 거 하나 안 써보시, 그런 거 하나 쓰시죠. 표준화된 뭔가 가이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동물 입양할 때 물론 지금 뭐 유기견들이나 이런 것도 유기묘들을 입양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는 좀 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 입양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책임감이 있고 조금 더 유기하는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도 반려동물 등록제는 하고 있지만 한 번 등록하고 그 이후에는 등록이란 절차도 없고 그래서 세금 문제도 그렇고 동물 반려동물을 위해서 선거 때마다 공약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 공약이 내면 찬반이 갈려요. 나는 안 키우는데 왜 내 세금으로 반려동물한테 돈을 써야 해 하면서 반대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반려동물 지금 아까 말했듯이 세 집 중에 한 집이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아무런 관여를 안 한다고로만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등록자라든지 세금을 내고 또 그거에 낸 거에 대해서 또 혜택을 받고 그런 절차가 이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생각을 저는 해보질 않아서. 네. 지금 그렇게 고민해봐야 될 단계가 아닌가. 저희가 가끔 세금 얘기를 좀 저희 넥스트 프랩에서 여러 번 했는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찬반이 갈리는데 이런 동물 관련 세금도 한번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요. 다음번 한번 하시죠. 다음번 한번 치열할 것 하면. 그렇죠. 동물 관련 사업은 저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저출산 세대에서 앞으로 아이들이 하는 그런 문화 산업에 대해서 동물로 좀 바뀌는 상황에서 모든 분야가 동물과 관련된 사업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1500만 반려인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오늘 반려동물을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